안녕하세요. 레니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고달팠던 삶을 우스꽝스런 해악으로 유쾌하게 풀어내고 더덥고 짧은 인생이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야 하는 감동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베갯머리 친구, 그럼 함께 즐겨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 단칸방 부부. 강원도 원주 땅에 아들만 넷을 둔 한 부부가 살고 있었다. 집이 가난하여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6 식구가 한 이불을 덮고 잤다. 그런데 아들들이 점점 자라면서 머리가 커져 아버지가 어머니를 가까이 하면 아기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다. 동생이 태어나면 동생을 돌봐야 하니 그것이 싫은 아들들은 밤마다 감시하며 부모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하루는 상인이 장사하러 갔다가 열흘 만에 집에 돌아왔다. 서로 그리워하던 부부는 한밤에 네 아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정을 나누기로 하였다. 잘 때가 되어 남편은 동쪽 모퉁이에 눕고 아내는 서쪽 모퉁이에 누웠다. 중간에는 아들 넷이 있었다.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다. 아들들이 자는 듯 하자 부부는 작은 소리로 서로를 불렀다. 그런데 남편이 남쪽에 있으면 아내는 북쪽에 있었고 남편이 동쪽에 있으면 아내는 서쪽에 있어서 방 네 귀퉁이를 빙빙 돌아도 끝내 만나지를 못했다. 그렇게 서로 찾아 헤매다가 남편이 벽을 따라 무릎으로 기다가 그만 셋째 아들의 발을 밟았다. 아야. 둘째가 옆에서 말했다. 조용히 해.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아 벽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아니? 마지가 말했다. 너희들은 어찌 자지도 않고 아버지가 도는 횟수나 세고 있니? 이번이 5바퀴째인 걸 누가 모르니? 부부는 부끄러워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아휴, 어쩌나. 오늘도 영 틀렸네요. 단칸방에 이불 한 채, 그것이 가난한 민초들의 살림이었죠. 없는 살림에 새로 동생까지 태어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도 반갑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웃음거리로 이런 해악이 넘치는 옛 이야기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고의 효녀로다. 가난한 농부가 딸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놓고 딸이 잘 사는지 너무 보고 싶어 딸네 집을 찾아갔다. 입을 만한 옷도 없어서 한겨울에 옷바지에 두루마기만 걸치고 오들오들 떨면서 사돈집으로 찾아갔다. 저녁상으로 진수성찬을 차렸는데 오랜만에 배가 터지도록 포식을 했다. 추위에 떨며 허기진 데다 갑자기 기름진 음식으로 과식을 한 탓에 우르릉 쾅쾅 뱃속이 요동치더니
아, 이걸 어쩌나. 그만 바지에다 지리고 말았다. 주섬주섬 바지를 벗어서 둘둘 말아 방문 앞에 내놓고 알몸으로 잘 순 없어서 두루마기를 입고 잤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아, 이런 낭패로다. 망할 놈의 누렁이가 냄새를 맡고 바지를 물고 가버렸다. 이리저리 걸칠 만한 것을 찾다 보니 빨랫줄에 바지 같은 것이 있어서 급한 김에 얼른 입었다. 이때 잠이 깬 안사돈이 일어나서 빨랫줄에 널어놓은 고쟁이가 어디 갔냐며 찾고 있었다. 아이쿠, 큰일 났구나. 얼른 집으로 도망가야겠다 하고 허겁지겁 나오다 미끄러져 마당에 벌러덩 자빠졌다. 안사돈이 놀라 달려와 보니 안사돈의 고쟁이를 입은 바깥사돈의 벌린 가랭이 사이로 거시기가 쑥 나와 있는지라 안사돈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찌 내 고쟁이를 사돈께서 입으셨습니까? 아이고, 참 망측하겠으리. 바깥 사돈까지 나와서 고쟁이 사이로 삐져나온 거시기를 보고 이 추운 엄동설하네. 왜 그것을 꽁꽁 얼려 동태를 만들고 계시오? 라고 했다. 마당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딸까지 나왔다. 아이고,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을까 하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데 딸이 아버지를 붙들고 대성통곡을 하며 하는 말. 아버지, 이제 됐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저는 잘 살 것입니다. 가난한 집 딸인 제가 부잣집으로 시집을 간다니까 아버지께서 큰 망신으로 액땜을 하면 딸이 잘 산다는 그 점쟁이 말을 듣고 기어코 이리 일부러 망신을 당하시는군요. 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아버지 덕분에 액땜도 하고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뭐 그려? 아이고, 그렇구나. 사돈 내외가 그 말을 듣고는 모두 감탄을 하며 이렇게 자식 사랑이 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단 말인가?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였다. 이어 깨끗한 옷 한 벌을 내다 주면서 사돈어른 걱정 마십시오.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의 딸인데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것입니다. 염려 마십시오.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는 생각했다. 내 딸이 천하에 둘도 없는 효녀로구나. 아버지의 망신스러운 실수를 액땜이라고 둘러대며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다니 세상에 이런 딸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참으로 효녀로구나. 두 번째 이야기. 개가 된 어머니. 머리가 팥뿌리처럼 흰 노파 하나가 염라 대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래, 너는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느냐? 예, 신라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다 왔습니다. 신라 땅이라니. 그 넓은 땅 어디에서 살았단 말이냐? 예,
경주라는 고을이옵니다. 그래. 평생 동안 뭘 하며 살았는지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를 좀 해보아라. 노파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 저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어린 딸과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고 평생 동안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혼자서 자식들을 키웠단 말이냐? 예, 시집장가 보내놓고도 줄곧 집에만 있었기에 말씀드릴 만한 별다른 이야기는 없사옵니다. 노파의 말에 염라대왕은 싱겁다는 듯이 좌중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집 밖 세상은 제대로 구경도 못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저는 집만 지켰기에 방귀신이나 다름없사옵니다. 뭐라, 방귀신? 이 늙은이의 입이 매우 사납구나. 염라대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여봐라, 이 늙은이는 집만 지키는 방귀신이었다니 개새끼가 되어 아들의 집이나 지키게 해라. 염라대왕의 호령이 떨어지자 나졸들은 노파를 끌고 나가 개로 만들었다. 이승에 있는 노파의 아들 박씨 집에서는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지더니 새끼 한 마리를 낳았다. 아이, 어쩌면 꼭 한 마리만 낳았을까? 아내가 예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자 남편도 곁에서 맞장구를 치며 좋아했다. 그거 참 귀엽게 생겼군. 아무래도 보통 강아지가 아닌 것 같구려. 강아지가 제법 자라 중개가 되자 부부는 집안을 개에게 맡겨두고 온종일 들판에 나가 일을 했다. 대낮에 도둑이 든 적이 있었는데 개가 어찌나 사납게 덤비며 물고 늘어지는지 혼비백산하여 집신마저 팽개치고 달아나고 말았다. 하지만 신통하게도 동네 사람에게는 꼬리를 흔들며 더없이 얌전하고 친절하게 굴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영물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삼복 더위 속에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씨는 갑자기 개를 잡아먹고 싶어졌다. 저걸 그냥 푹 삶아 놓으면 먹음직하겠구나. 거기다가 술 한 잔을 곁들이면 딱 그 맛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는 대로 개를 잡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오랫동안 고기 구경 못한 마누라도 포식 좀 하게 하고 건너 마을에 있는 누이 집과 고개 너머에 있는 딸네 집에도 다리 하나씩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개가 기척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었다. 마을 어디엔가 있으려니 싶어 아내를 보내어 찾도록 하고 콧노래를 부르며 숫돌에다 칼을 갈았다. 그런데 칼날을 세워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친 박 씨가 나서려는데 마침 아내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아니 여보, 그 개는 어떡하고? 그 온 마을을 다 뒤졌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요. 이원 빌어먹을. 한편 고개 너머에서 살고 있는 박 씨의 딸은
부엌으로 들어오는 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세히 보니 친정집 개였다. 개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숨겨달라는 듯한 신용을 하였다.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우선 밥을 준 뒤에 마루 밑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개는 눈물을 흘리며 마루 밑으로 들어가더니 납작하게 엎드려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박씨 집에 스님 한 분이 들렀다. 스님은 문 앞에 선 채 말없이 박씨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니, 스님. 왜 그리 쳐다보십니까? 큰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려. 예, 스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 댁에 분명히 개 한 마리가 있었지요. 예.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개가 며칠 전에 자취를 감췄지요. 스님은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개는 바로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당신 집을 지켜주려고 개로 환생해서 오셨는데,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에헤이. 아니, 뭐라고요? 그 개가 저의 어머니라고요? 무슨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세요. 기겁한 박씨가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으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개는 지금 제 너머에 있는 당신 딸네 집에 숨어 있으니 얼른 모셔다 효성을 다 하도록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대대로 가훈이 멸할 것입니다.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넋을 잃고 서 있던 박씨는 부랴부랴 누이 집으로 달려갔고 그 사연을 들은 누이도 크게 놀라며 벌쩍 뛰었다. 두 사람은 불이 나게 딸네 집으로 줄다름을 쳤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 딸은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다. 네 할머니. 할머니 말이다. 예? 할머니라뇨? 저기 계시구나. 어머님. 어머님. 박 씨는 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가며 울부짖듯이 어머니를 외쳤다. 어머니, 전생에 못한 효도 이제라도 해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개를 등에 업고 팔도 유람을 시작하여 이름난 명승 고적을 두루 살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고향 근처까지 다다른 박 씨는 잠시 쉬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잠깐 졸다가 깨보니 등에 업은 개가 보이지 않았다. 사방을 찾아보니 개는 앞발로 흙을 긁어 작은 웅덩이를 마련해 놓고 자는 듯이 죽어 있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박 씨는 슬피 울며 그곳에 묘를 쓰고 장사를 지냈다. 그 후 박 씨 일가는 가세가 번창하여 부자가 되었다. 경북 월성군 내남면 이조리 마을엔 아직도 그 무덤이 남아 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인과응보.
강원도 정선 땅의 첩첩 산중 담비골에 단 2집이 있었다. 윗집에는 신만이 내외가 살았고 아랫집엔 사냥꾼 내외가 살았다. 그들은 친형제처럼 니것 내것이 없었다. 어느 깊은 가을날 산삼을 캐러 간 신만이가 밤이 늦도록 돌아오지 않아 신만이 부인은 쪽마루에 걸터 앉아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랫집 사냥꾼이 올라와 한다는 말씀이 형수님, 우리 집사람 여기 안 왔습니까? 신만이와 사냥꾼 마누라가 눈이 맞아 도망쳐 버린 것이다. 기가 찬 신만이 부인은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워 버렸는데 연놈들을 찾으러 간다며 대처로 나갔다가 엿새 만에 헛걸음을 치고 돌아온 사냥꾼이 형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이것 좀 드세요. 하고 음식을 권했다. 아랫집에서는 생호라비가, 윗집에서는 생과부가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다가 사냥꾼이 술냄새를 풍기며 생가부네 집 방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생과부는 방문을 꼭꼭 걸어 잠궜고 사냥꾼은 그렇게 허탕을 쳤다. 눈이 펄펄 오던 어느 겨울날 밤 드디어 사냥꾼이 술냄새를 풍기며 생과부 방으로 들어갔고 그녀도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 안겨 초가집이 들썩이는 광란의 밤을 보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가시버시가 되어 새살림을 차렸다. 사냥꾼은 신만이 부인을 형수님이라 부르는 대신 여보라 불렀고 그녀 역시 자연스럽게 사냥꾼을 서방님이라 불렀다. 사냥꾼은 하룻밤도 거르지 않고 신만이 부인의 고쟁이를 벗겼고 그녀는 새로운 밤풀이에 심신이 들떴다. 지난 가을의 분노와 한숨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새 삶이 너무나 짜릿해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다. 그렇게 날과 달이 가고 꽃피고 새우는 화사한 봄날이 찾아왔다. 산나무를 뜯으러 산속으로 들어간 사냥꾼 새 마누라는 사냥꾼이 좋아하는 곰취를 뜯으러 점점 깊이 들어가다 깜짝 놀라서 걸음을 멈췄다. 바위 사이 풀 속에 처박힌 시체. 그것은 사냥꾼 부인과 도망쳤다던 남편 신만이었다. 움켜진 오른손을 펴자 단추 하나가 나왔다. 그녀는 단추를 들고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다. 가을에 입었던 사냥꾼의 조끼를 꺼내자 단추 하나가 떨어졌고 역시나 나머지 단추와 그녀가 갖고 온 단추는 같은 모양새였다. 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부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사냥꾼이 방으로 따라 들어와 엎드려 울면서 말한다. 용서해 주시오.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미칠 것만 같았소. 망연자실 천장만 바라보던 부인이 조끼와 단추를 들고 나가더니 부엌 아궁이 불 속에 던져버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부인은 초승달 같은 눈으로 배시시 웃으며 나도
서방님 품에 안기는 꿈을 수없이 꾸었습니다. 부인. 사냥꾼이 감격하여 그녀를 터질 듯이 안았다. 폭풍 같은 한 차례 운우가 지나고 땀을 훔치지도 않고 속치마만 걸친 채 그녀는 부엌에서 술상을 차려왔다. 땀에 범벅된 벌거벗은 몸으로 벌컥벌컥 술잔을 단숨에 비운 사냥꾼은 초점 잃은 눈을 크게 뜨더니 피를 토하며 고꾸라졌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를 갚았다. 이튿날 산속으로 들어간 그녀는 억울하게 죽은 10만이 시체를 수습하여 땅에 묻고 술을 따라 제를 올렸다. 사냥꾼의 시신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었고 술을 따랐다. 지아비를 죽인 원수지만 그 또한 5달 동안 살을 섞은 지아비가 아닌가. 거름 더미 속에 파묻혀 있던 사냥꾼 부인의 시체도 찾아내 땅에 묻었다. 그날 밤 단비골 두 집엔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고 그녀는 어디론가 종적을 감추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깨역과 봉선화. 젊었을 적부터 유초 씨는 부인 회천댁을 끔찍이 생각해 우물에서 손수 물을 길어다 부엌에 갖다 주고 또 동지 섣달이면 얼음장을 깨고 빨래하는 부인이 안쓰러워 개울 옆에 솥을 걸고 장작불을 떼어 물을 데웠다. 봄이 오면 회천댁이 좋아하는 곰치를 뜯으러 깊은 산을 헤매고 봉선화 모종을 구해다 담 밑에다 심는 것도 잊지 않았다. 장날이 되면 유초 씨는 회천댁이 좋아하는 검은 깨엿을 가장 먼저 사서 항상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이러니 회천댁이 동네 여인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에이, 단 하루라도 회천댁처럼 살아봤으면 한이 없겠네. 아이, 그랴. 아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이, 무슨 복을 타고나 저런 신랑을 만났을꼬. 에휴, 내 팔자여. 회천댁도 역시나 유초 씨를 끔찍이 사랑했다. 병아리를 30마리나 사와 정성껏 키워 유초 씨 밥상에 백숙으로 올리고 바깥 출입은 전혀 아는 채 유초 씨를 하늘처럼 받들었다. 부부는 슬아의 3남 1녀를 모두 혼례를 치러 세간을 내었고 맏아들 내외와 살며 10손가락으로 꼽기에 넘치는 친손과 외손을 두었다. 살림살이는 넉넉하고 속 썩이는 식솔도 없어서 유초 씨는 50 초반에도 얼굴에 주름 하나 잡히지 않았다. 친구들은 거의 모두가 젊은 첩을 얻었건만 유초 씨는 오로지 회천댁 뿐이다. 유초 씨는 요즘도 장에 다녀와 저녁상을 물리고 나면 품속에서 검은 깨엿을 꺼내 회천댁 손에 쥐어주고 회천댁의 치마끈을 푼다. 기나긴 운우의 정을 나눈 후 땀에 흠뻑 젖은 회천댁이 베갯머리에서 속삭인다. 나으리, 한평생
나리의 사랑을 듬뿍 받아 소첩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첩을 드린다 하셔도요. 하면 유초 씨는 그때마다 입맞춤으로 회천댁의 입을 막았다. 어느 날 밥맛이 없다며 상을 물린 유초 씨는 외출하고 돌아와 저녁상도 두어 숟갈 뜨다 말더니 그날 밤 잠을 못 자고 한숨만 쉬었다. 이튿날부터는 사람이 달라졌다. 회천댁이 찬물을 제쳐놓고 정성껏 차려온 밥상을 간이 맞지 않는다고 던져버려 뜨거운 국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회천댁은 팔에 화상을 입었다. 한평생 말다툼 한 번 없던 사이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 점잖던 유초씨 입에서 천박한 욕지거리가 예사로 튀어나왔다. 전연을 데리고 한평생을 살아온 내가 바보천치지. 허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한 집에 사는 맏며느리 보기가 부끄러워 회천댁은 홍당무가 되었다. 급기야 유초 씨는 잠도 사랑방에서 혼자 자더니 어느 날엔 첩살림을 차렸으니 찾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갔다. 회천댁은 눈물로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를 악다물고는 그놈의 영감탱이 눈앞에 안 보이니 이제야 속이 편하네 하며 생기를 찾았다. 집을 나간 유초 씨가 한 달 만에 돌아왔다. 손자 손녀들과 아들 내외가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반겼지만 회천댁은 나오지 않았다. 유초 씨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눈은 빨갛고 얼굴은 검고 팔다리는 살이 쭉 빠졌는데 배는 불룩 솟아올랐다. 아, 그러더니 3일 만에 이승을 하직했다. 정남이가 떨어진 회천댁은 49제 내내 눈물도 나지 않았다. 가장이 된 맏아들이 삼배 2권을 쓴 채 장보러 갔다 와서 제 어미방에 검은 깨엇을 놓고 갔다. 한 입 깨물다가 눈물이 쏟아져 회천댁은 보료 위에 엎어졌다. 봄이 오자 맏아들이 곰치를 한가득 따왔다. 어디서 구했는지 봉선화 모종을 가져와 담 밑에다 심었다. 그날 밤 회천댁이 맏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다그쳤다. 딱 잡아떼던 맏아들이 마침내 털어놓았다. 아버님께선 의원한테 죽을 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정을 떼려고 어머니께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겁니다. 제게 당부를 하시더군요. 장에 가면 깨엇을 사다 드리고 봄이 되면 곰치를 따다 드리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꽃 홍선화를 심으라고요. 회천댁의 대성통곡에 맏아들도 목이 잠겼다. 주변에 혹시 유초 씨 같은 분들 안 계신가요? 전생에 나를 구하지 못해서 이런 분을 못 만나셨다고요. 우리 대부분이 평생 사랑을 받으려고만 애쓰다가 인생을 흘려 보내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많이들 웃으시고 그냥 사랑하세요. 그냥요.